연민. 타인에게 사랑이라는 착각을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함정. 초조한 마음, 슈테판 츠바이크. 당혹스러운 일이다. 25의 남자. 장차 부대원을 지휘하는 장교가 될 사람이었지만 성숙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호프밀러 소위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 지역 주둔지에 근무하던 호프밀러 소위는 지역 유지의 딸 에디트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어릴 때 멋진 댄서를 꿈꾸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된 아름다운 그녀에게 어떻게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호프밀러의 연민은 에디트를 불쾌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 또한 얼마나 유쾌한 감정인가. 그래서 호프밀러는 더 자주 에디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될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측은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에디트의 이마에 키스하려는 순간 그녀는 양손을 거칠게 들어 그의 얼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키스를 했기 때문이다. 에디트는 호프밀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에디트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수줍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에 나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고 현기증이 나서 벽을 붙잡아야만 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뒤늦게 밝혀진 에디트의 비밀. 그녀의 불안감과 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성을 설명해주는 비밀은 바로 이거였다. 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꽃향기를 맡다가 갑자기 독사에게 물린 기분이었다. 에디트가 나를 때렸거나 욕했거나 내게 침을 뱉었더라면 차라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예민하고 변덕이 심한 에디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모두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몸이 아픈 그녀가, 만신창이인 그녀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힘없는 소녀가 감히 진정한 여인의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예상했어도 운명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몸조차 가눌 힘없는 소녀가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 단순히 연민 때문에 이곳에 오는 나를 그토록 끔찍하게 오해했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 초조한 마음은 두 남녀 사이의 엇갈린 감정,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남자는 불구의 여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고 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비극의 전조로는 충분하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을,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슬픔을 가져다주는 감정이다. 이에 반해 연민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서글픈 감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연민의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결국 연민을 계속 품고 있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불행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민의 감정은 비극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 연민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잿빛 아우라가 퍼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연민이란 자신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한마디로 연민이라는 감정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간단히 정의한 것처럼 타인의 불행에 생기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려고 한다.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도 슬픔은 슬픔이다. 그러니 어떻게 극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호프밀러라는 젊은 장교가 계속 에디트라는 불행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연민은 결코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 왜 그럴까? 타자의 불행을 감지했을 때 출현하는 감정이기에 연민의 밑바닥에는 다행히 자기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통해 에디트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격하면서 호프밀러가 스스로를 찬탄하는 대목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준다. 나 호프밀러 소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내가 하루나 이틀 저녁을 장애인 아가씨와 함께 수다를 떨면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볼에 생기가 돌고 내 존재로 인해 암울했던 집안이 환하게 밝혀진다고.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자부심,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감, 이것이야말로 연민의 감정 뒤에 숨겨진 이면의 정체다. 그렇지만 강자의 자부심은 오직 약자가 약자로서 계속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만 유지되는 법. 이 점에서 연민의 주체는 연민의 대상만큼이나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격렬한 키스로 에디트가 자신의 사랑을 토로할 때 호프밀러가 당혹감을 느꼈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의 감정은 어느 누가 약자이고 어느 누가 강자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스를 마치자마자 에디트는 호프밀러의 속내를 눈치챈다. 이성관계이든 동성관계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키스를 포함한 육체적 접촉밖에 없다. 만약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랑은 아닐 것이다. 그는 다른 감정으로 나에게 친절했던 것이다. 이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람과 키스를 나누어 보라. 아니면 섹스를 시도해 보라.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감 정도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어쨌든 키스를 마치자마자 에디트는 알게 된다. 호프밀러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여기서 두 사람 사이의 애매한 관계는 막을 내려야만 했다. 그렇지만 호프밀러는 자신의 연민을 애써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그녀가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 고백을 철저하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은 약혼까지 하게 된다. 두 사람은 모두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다. 호프밀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느낌을 좋아했다. 불구의 몸을 가진 에디트는 호프밀러의 자긍심을 위한 먹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그녀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냐 연민이냐의 이분법에서 호프밀러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연민을 선택하는 순간 에디트는 마음이 아파와도 그와 헤어질 테니까 말이다. 반면 에디트는 키스 후 알게 된 그의 감정, 즉 호프밀러는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버리고 만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호프밀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사실을 왜곡할 만큼 컸던 것이다. 불행은 이제 현실화되고 만다. 호프밀러는 3시간도 되지 않아 동료들 앞에서 약혼 사실을 부인하고 마니까 돈 때문에 불구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세상의 평판이 무서웠던 것이다. 이 순간 호프밀러는 약혼자가 받을 충격은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불명예만이 뇌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에디트라는 불쌍한 아가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으면서 그는 자존심을 회복했던 남자다.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에디트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을 뿐이다. 그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던 것이다. 약혼자가 약혼을 부인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은 곧 에디트의 귀에 들어가고 만다.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었던 에디트는 참담한 마음으로 혹은 담담한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에디트의 말은 예언처럼 적중했던 것이다. 정말 호프밀러는 지독한 바보, 아니 정확히 말해 사랑을 감당할 수도 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작가 소개. 슈테판 츠바이크. 오스트리아 대표 지성인 슈테판 츠바이크는 프로이트, 로맹 롤랑 등을 쓴 전기작가로 유명하며 보들레르와 베를렌을 사랑한 시인이기도 하다. 작가의 유일한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에서 주인공 호프밀러가 장애인 에디트에게 느낀 연민은 처음에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시작한다. 남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는 흥분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와 우유부단한 성격 묘사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행을 초래하는 인간의 비극성을 통찰하도록 만든다. 연민이라는 것은 양날을 가졌답니다. 연민을 잘 다루지 못하겠으면 거기서 손을 떼고 특히 마음을 떼야 합니다. 연민은 모르핀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도 되지만 그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제때 중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처음 몇 번 맞았을 때에는 마음이 진정되고 통증도 없애주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나 정신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신경이 더 많은 양의 모르핀을 찾게 되는 것처럼 감정은 더 많은 연민을 원하게 됩니다. 소희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연민은
무관심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판사나 법 집행관, 전당포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연민에 굴복한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연민이라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사랑과 우정만큼 우리에게 소망 가득한 감정이 또 있을까? 아무도 나의 내면과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특정한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때, 사랑니 때문에 격심한 치통을 겪을 때, 아니면 생리통을 겪을 때도 있다. 아니면 시련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부모님의 죽음에 홀로 눈물을 떨구고 있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누군가 나의 고통을 함께하고 내게 웃음을 주려고 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과 친구가 고마운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사랑이나 우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애인과 친구의 가치를 알려면 사실 내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진짜 애인인지 가짜 애인인지 혹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가 당신의 행복을 함께 행복해하고 당신의 불행을 함께 불행해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여러분은 자신에게 애인이나 친구가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당신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에 뿌듯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혼했거나 실직했다고 치자.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은 친구들 혹은 직장에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어 당신을 위로할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나마 자신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인간이다.